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당선인은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게 자유민주 국가 국민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농막 위에서 꽝꽝 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서쪽을 보니까 연기가 나면서 잔해물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보고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포트도 다 센데 이 포트에서 독일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난리 나는 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트에서 독일만큼은 저는 피하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신구 권력의 신경전 2라운드일까요? 연일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사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의 마찰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선 모렴치란 단어를 썼고 청와대 측에선 모욕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를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주 뒤 감소세가 확연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28만여 명으로 4만 명 넘게 줄며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도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인 3월 셋째 주 40만 명과 비교해 20%나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를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제한 자정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에 있는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 두기 완화 조치로 확진자 수가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주문한 거리 두기 완전 철폐엔 선을 그었습니다.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지 않는 등 위험 요인이 계속 남아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주 뒤에 유행이 확연히 감소하고 의료 대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 체계 조정과 맞물려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 기준이 되는 방역 지표로 앞으로 2주간 현재 65% 안팎인 중환자실 가동률과 1,300명 수준의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또 2주 뒤에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전면 완화까지 시사하면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우리나라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꼽았는데 어떤 점 때문인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도맡던 코로나19 대응은 일반 의료 체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만 명 안팎 확산세에도 감염 통제보다는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둔 방역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감염 이력을 가질 정도로 누적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로 확진 규모 대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해 외신은 코로나19를 풍토병인 엔데믹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편함 없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나 홍역이 속한 2급 감염병이 되면 음압병실 격리나 치료비 지원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에도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자가격리 의무는 최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방역 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의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하다며 위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와 의료 체계 안정적 관리를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에는 한 소방서에서 코로나에 적게 걸린 부서에 포상을 하고 또 확진 이력이 없어야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 활동에 힘쓰는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포상 기준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소방서 직원들에게 뿌려진 공문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직원들의 서기를 복돋아주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와 우수구급대원에게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황당합니다. 11개 부서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2개 부서를 뽑아 상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 포상 기준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확진자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열심히 일할수록 감염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수 구급대로 뽑히기 위해선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소방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게시판엔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원들을 2번 울리는 행위라는 의견과 공문 결재난 게 신기할 정도라는 비판 댓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 직원이 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대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해 이들을 격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YTN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3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료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황당한 지시가 일선 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을 두고 청와대 배후를 의심한다는 입장을 낸 뒤 양측 간의 설전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모욕을 당한 느낌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인수위는 감정적 해석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사흘 만에 불쑥 튀어나온 청와대의 알박기 인사 논란. 청와대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 중인데 인수위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수위는 부실공기업 문제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부담이자 책무라면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청와대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국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는 게 놀랍다고 꼬집은 청와대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인수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입니까? 점령군과 같은 월권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습인데 당선인 측은 이를 두고 인수위 입장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문제가 청와대 당선인 측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차질 없는 정권 인수 인계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4.3 추념식 참석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를 찾습니다. 이 행사 뒤 오후에는 초대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던 윤석열 당선인. 당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 뒤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합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윤 당선인은 행사에 맞춰 제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 의미가 담긴 거란 설명인데 보수정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선인은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게 자유민주 국가 국민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또 했고 또 그때도 생각이 있었고 하니까 일요일 날 이제 가기로 한 거죠. 추념식에 다녀온 이후에는 총리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은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군에 오르내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는 3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에 변경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 격전지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하면서 예선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민이 됐다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이제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오직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머릿속에 없다면서 개인의 정치적 진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며 반대 기류도 여전합니다. 선거를 발벗고 도와야 할 서울 의원들이 송영길 차출론에 부정적 인식을 교환하며 비상대책위에 우려를 전달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6일 지방선거의 격전지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두고는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경선룰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당 밖에 있다가 경선에 뛰어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현재 50%인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줄일 필요성을 시사하자
아무래도 뭐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권리당원 한 명도 모르는데 공정하지는 않겠죠. 당내 경쟁자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안민석 의원은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의 도리가 아니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반칙 아니겠습니까? 한편 보수 진영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대결에 이른바 박심이란 변수가 더해지면서 점입 가경이 됐습니다.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6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속 대진표가 짜이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 경쟁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훈련을 하던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4명이 전원 순직했습니다. 비행기 잔해가 떨어지면서 민가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위로 낙하산을 탄 2명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상공에는 충돌 당시 남은 검은 연기가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에서 KT-1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훈련을 하려고 이륙한 지 불과 5분 만의 일입니다. 농막 위에서 꽝꽝 한 소리가 들려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서쪽을 보니까 연기가 나면서 잔해물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보고 훈련기에는 각각 교관과 훈련생이 1명씩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공중에서 탈출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지만 끝내 모두 순직했습니다. 또 훈련기 파편의 팀에서 인근 교회 지붕에 불이 붙는 등 민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훈련기 잔해물은 민가를 덮쳤습니다. 지붕은 물론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덮치면서 차량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놀랐고요. 집이 한 채 정도 파편이 떨어가지고 조금 파손이 되었고 차가 한 2대 파편이 떨어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정확한 민간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조종사들이 낙하산을 이용해 비상탈출에 성공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 안타깝게도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군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충돌 직후 조종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항공기는 비상 탈출할 경우 덮개가 열리고 좌석이 치솟으면서 낙하산이 펼쳐지는데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순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출 과정에서 기체 파편 등과 충돌해 충격을 받았거나 탈출 시 충격으로 기절한 상태에서 낙하산 줄에 질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한 KT-1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국산 기본 훈련기입니다.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을 위한 2인승 훈련기로 지난 2000년부터 총 80여 대가 운용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두 훈련기가 연달아 이륙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먼저 출발한 훈련기는 조종사가 직접 육안으로 지형 지물 등을 파악하는 시계 비행을, 이어 출발한 훈련기는 계기에만 의존하는 계기 비행으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1 훈련기 추락 사고는 지난 2003년 11월 조종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번이 2번째입니다. 공군은 사고 직후 KT-1 훈련기의 비행을 중단했으며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물가 상승 요인이 이어지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이 현행 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됩니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돼 왔습니다. 그동안 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겁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자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요금을 억눌렀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분명합니다. 한 차례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입장이고요. 반면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내정된 이창용 후보자는 대외 여건 변화가 성장, 물가,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성장을 먼저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릴지 아니면 현행 1.25%로 동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이자 부담은 3조 2천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부동산 정책이겠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250만 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 공약 실현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에 중점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TF팀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등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목표입니다. 지난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담당합니다.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 공약 달성이 목표인데 역세권 첫집 주택과 청년 원가주택 등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TF는 이달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인수위 부동산 TF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의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인수위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근거가 의심입니다. 그러면 좀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될 일 아닙니까? 민간 기업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정말로 민간 기업의 대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문 대통령 그 동생분하고 또한 그 대학교 동기 동창 알박기 인사로 보일 만한 오해 소지가 있다.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주요 지역 선거판도 요동치고 있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젊은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 살펴봤지만 청와대와 인수위가 다시 조금 맞붙는 모양새예요. 네. 회동 이후에 인사권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실무 측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이 뭐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뭐 이런 거랑 관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뜬금없는 이슈로 지금 부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슈를 부상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인수위 측이었죠. 일단 포화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수위 입장은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분의 55%가 지금 산업은행 측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주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측이 산업은행이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뭐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있었든 없었든 최대 주주가 정부와 유관 기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과연 이것이 부실 기업으로 더군다나 지금 분류되고 있는 대우조선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산업은행, 그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저는 본질은 사실 계속해서 이어온 어떤 감사원과 그리고 선관위에서의 지금 알박기 논란에서 불거진 것 같아요. 사실 이어져온 거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향후 회계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형 없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의 임기를 가져가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감사원이 지금 출범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인수위의 입장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감사원과 선관위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대우조선 관련해서도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논란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인수위 입장도 함께 있고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여튼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수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임기 말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인사와 관련된 모든 논쟁의 본질은 인사권 다툼이 아니고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새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녹취만 봐도 시각차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분위기인 거였고요. 인수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 자체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뭐 아까 전에 임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제들을 받아들여서 청와대에서 인사를 포기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로 넘긴 걸로 아는데 이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된 분은요.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36년간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했고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 전무도 하고 부사장도 하고 조선소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사장으로 지금 임명이 된 분이죠. 얼마나 이게 지금 자본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입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박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의 차기 정부에 어떤 할당제로서 남겨놓으라는 거냐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금 논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리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라고는 해도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주주자본주의의 어떤 그 의결 방식을 통해서 선임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36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가진 것도 분명히 인정돼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이제 승급이 굉장히 빨리 됐다라는 걸 문제 삼는 분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에 전무가 되셨고 이듬해 부사장 그리고 올해 신임 대표가 된 것이라서 뭐 36년의 경력을 인정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이 닿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일을 잘했거나.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네. 이 정부 내의 어떤 정부 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할 네.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위에서의 그런 알박기 논란이 지금 핵심으로 보이고 네. 사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수석도 그렇고 인수위 대변인도 그렇고 공식적인 브리핑상에서 지금 논쟁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누가 잘못했든 간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봐요. 예. 국민들 입장에 사실 예. 굉장히 용산 논란이라든지 인수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코로나 문제와 부동산 문제와 동떨어진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거나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뭐 소통을 할 수 소통은 있는 부분이기 가능하니까. 때문에 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인사 측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 뭐 연일 사실 뭐 덮을만 한데도 계속 양측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 인사권 있잖아요. 이거 거의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있던 어떤 논란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항의했었던 게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날 거고 지금 당장 제도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협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윤 당선인은 이런 문제를 적어도 2년 동안은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사야대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0.7%포인트 차로 지금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은 반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갖지 못하는 권한들 이를테면 입법 하나 하려고 해도 야당이랑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마주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날선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협치의 자세로 임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협치하는 모습들을 인사권에서부터 볼 수 있다면 지금 뭐 말씀드렸던 그 국민들의 불안감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정숙 여사의 옷감 문제가 또 이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죠. 역시 발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려는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거 잣대가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현안을 좀 여쭤보기 전에 지금 아까 인사권 문제도 반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반복되는 종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사실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죠. 아까 하 대변인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시 당선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당시 인수위 차원에서도 3차례 정도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자제하겠다고 2번 말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하면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그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셨는데 사실 그 발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이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좀 경찰청장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만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마지막쯤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 공간을 비우실 때 향후 당선인을 위해서 뭐 이곳을 재정비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모습 자체는 높게 평가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해라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당선인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과거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갔는지 좀 양측 다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사실 질문은 인사권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옷값 시비라든지 그런 문제를 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논두렁 시계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이거 조금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2018년, 19년도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근무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국회 특활비 관련해서 약간 쓰나미가 한번 몰아쳤습니다. 태풍의 현장에 있었는데 특활비는 사실 전 정권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계속 이슈가 됐었고 국회에 왜 특활비가 있어야 되냐 이거 없애라는 어떤 그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활비 이거 왜 공개하는 게 어려운가라는 걸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는데 공개하는 게 불가능해요. 성격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보통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내역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건 특수활동비가 어느 기관의 예산에 책정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를 어디 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로 치면은 원내대표들한테 배정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씩. 그러면은 재무관이 가서 5천만 원 주고 수령했으면 끝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만들어진 게 특수활동비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기억나실 텐데 홍준표 의원이 특수활동비 뭐 집에 갖다 줬다, 뭐 회식으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또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비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을 없애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 나아가고 지금 너무 망신주기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이 특활비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인 좀 물음을 제기하는 것인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특활비에 지금 김정숙 씨 여사의 옷값이 포함됐는지는 명징하게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이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사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저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년 전부터 2015년쯤부터 해왔던 그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거든요. 당시에도 특활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공개를 했고 국정원 특활비였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내가 당선이 된다면 향후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 대변인 비롯해서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활비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으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당시 총장이 뭐 147억을 썼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추정을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 측에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자신 있다. 오늘 인터뷰 보면 우리는 정말 자신 있고 공개하라면 언제든지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하지 말라고 한다. 비공개 사안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서울행정법원 사안에서 특활비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시를 한 상황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리적 해석이 비록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본인들이 굉장히 낮게 설정한 그 기준점이 지금 7년쯤 뒤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특활비를 40% 감축했다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는 물리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거고요. 5년 전의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활동비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상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공개됐냐면 그 국정원에 있었던 기조실장 계속 예산을 만졌던 사람이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만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그렇다면은 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까지 올라갔느냐 이 내역을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논의인 거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활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용한 특활비. 그럼요. 거기도 국가안보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면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지출 증빙이 필요하고 비공개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지금 서로 너무 망신 주기에 너무 돌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도 보면 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특활비 사용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 망신주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인사권도 마찬가지고 특활비에 대해서도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매번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진작에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지인의 딸, 그러니까 디자이너, 아는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문제는 사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직이고 해당 어떤 디자이너의 따님의 경력을 보니 사실 그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수현 수석의 인터뷰를 비롯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너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적인 어떤 정서로 봤을 때 김정숙 여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애용하던 그런 디자이너의 제품들이고 실제로 외빈 방문을 할 때도 외국을 방문을 할 때도 그 디자이너의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문제도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그 따님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했냐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로 투명했는지 내지는 그것을 그분을 추천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계략적으로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의 딸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특혜 채용 의혹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뭐 국민적 시선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도 조금 국민 정서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공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과정 속에서 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원래 자기 역량 보고 뽑아 쓰는 게 관례고 그 규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붙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만 국민적 공감대에 국민적 시선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정요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9급 공무원부터 6급 공무원까지를 얘기하거든요. 특혜를 줄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에 3급 그 헬스 트레이너 윤전초 씨라든가요. 그 정도 위치가 돼야 이제 뭐 인사특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6급 그 행정요원은 생각보다 되게 낮은 급수라서 청와대 내에서는 그래서 특혜 시비까지 붙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공방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정권이 한 게 이게 지금 실제로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일테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산업은행 혹은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뭐 감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는 건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권 새로 출범하는데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죠. 임기 내내 문정부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있던 사람이 그 인사가 계속 앉아 있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6급 행정직 자체는 뭐 특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을 활용하고 민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청와대 경력직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직책 자체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파급 효과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뭐 망신주기 어떤 언론의 과도한 보도는 저는 분명히 자제될 필요가 있지만 청와대의 태도가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탁현민 비서관이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뭐 카드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현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자 지금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예우 차원에서 현금을 뽑았다.
근데 명장에게 그것을 예우 차원에서 현금과 카드를 혼용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신발 오히려 같은 경우는 예. 뭐 카드로 했다고 또 얘기가 다시 예, 그래서 예. 지금 또 뭐 세금 계산서를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장인 측에서는 세금 계산서 처리한 적 없다. 뭐 이것이 저는 고의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예. 청와대에서 지금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해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더 계속해서 검증해보자라고 예. 나아가니까 지금 디자이너의 어떤 따님 경력까지 조사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김정숙 여사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김정숙 여사가 어떠한 경위로 옷값에 대해서 뭐 사비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돈된 입장을 청와대 측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 말씀은 제가 봐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오락가락한 건 사실이고요. 예. 홈페이지에 보면은 김정숙 여사 뭐 의전 비용에 예산을 뭐 어느 정도 참조한다 적혀놓고 짧게 나와 있죠. 예, 그래놓고 뭐 그 방송 나와서는 뭐 사비로 썼다고 하고 이게 지금 오락가락이지 않습니까? 예. 태ಕೆ민 비서관이 나와서 해명할 일이 아니고 예. 이거는 정도 내가지고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일이지 너무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일이 커지는 것도 있어요. 예. 이건 일리 있다 생각해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해 주신 국민적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적 눈높이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 측이니까 좀 질문 드릴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에서 어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올까 뭐 계속 저희들이 뭐 추측을 했었지만 출마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예. 오늘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SNS에 읽어봤는데 결단을 했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송영길 대표 이거 고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선 기간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정치 쇄신을 얘기하면서 맞아요. 예. 불출마 선언을 한 데다가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예. 대선 패배한 지도부고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3달 만에 지방선거 나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그러나 서울이라는 지역이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 어려운 지역이라서 후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험지니까 마냥 빼고만 있는 것도 되게 힘들다. 네.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 고민을 한 끝에 예. 오늘 발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 지금 뭐 서울시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조금 불만인 것 같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점이죠. 그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지도부가 물러나자마자 나오는 게 옳은가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그러면 후보 아무도 내지 말자는 얘기냐라는 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죠. 이런 부분들은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 노력을 했고 예. 민주당이 대선 전에 여러 거듭 사과를 하면서 쇄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무겁게 고민을 해서 잘 돌파해 나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녹취 좀 준비해봤습니다. 송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가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이 글을 읽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인 공천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경선을 다 치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흥행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뭐 송영길 대표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 왔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내 서울에 입지 있는 분들이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지난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그 큰 격차를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이고 정권 교체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경력을 생각했을 때는 출마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네네. 송영길 대표는 만약에 이 선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지만 오세훈 시장을 이긴다면은 예. 뭐 그것 자체로는 송영길 대표의 어떤 뭐 정치적 경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별의 순간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이 선거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됐는데 여기서 진다면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죠.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 연고를 두고 있던 인천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온 상황인데
대선을 패배하고 이후에 보궐선거까지 서울시 특히나 서울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좀 정치적인 재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디까지나 뭐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오세훈 시장과 어떤 정책 토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양당이 좀 건설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적할 수 있는 후보군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책 대결도 펼쳐진 걸 보고 싶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고문직으로 향하는 시선은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 고문에 조금 의중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있는지요? 예, 일단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거 아니다. 뭐 따로 얘기한 건 없다가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대선을 0.73%포인트로 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30 여성들이 10만 명 정도가 뭐 당원으로 지지층에 새로 유입됐는데 이분들이 되게 팬덤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민주당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설왕설래들이 나오는 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힘이 더 실릴지 아닐지 이런 것도 좀 상당한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서울 지역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대구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의 최대 격전지 또 하나의 관심은 대구가 됐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저는 이 얘기가 좀 귀에 탁 들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을 것이다. 지금 맞는 건가요? 실제 후원회장으로 실제 뭐 활동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유영하 변호사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언급을 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없는 사실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뭐 확정되었다라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어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저는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본가가 대구에 있는데 많은 대구 선거들을 보면 그 의제들이 항상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제라든지 아니면 뭐 친박 비박 논란이라든지 또 뭐 유승민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배신자가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로 사실 계속해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뭐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구를 품앗이한다든지 이런 행태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사실 대구의 어떤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또다시 지금 저희 당의 국민의힘의 경선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부각된다거나 그러할 경우에는 굉장히 대구 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민심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선거를 보게 된다면 서울 지역이나 특히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동연 후보와 유승민 대표의 어떤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이슈가 굉장히 경선 치러지지만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이슈가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근데 지금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또 이러한 비박 친박 논란이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대구 지역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이 조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뭐 당연히 뭐 언론이나 미디어는 부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제는 그런 이슈가 그런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라든지 주요한 대구 이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뭐 진영 논리나 과거의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후보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하지만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구에서는 상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등판이 변수가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은 재밌죠. 호사가들끼리 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인의 존재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하는 게 정당의 어떤 쇄신의 기준이 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다시 역할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대구로 간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대구에서 대구시장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상대 당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윤석 대표는
당대표가 될 때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기는 분도 박근혜 대통령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좋은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원회장까지는 저는 조금 뒤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박근혜 대통령 개인으로 봤을 때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으로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카메라 앞에 나오는 모습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좁아가지고 마스크는 절대로 못 얼굴 하다 이렇게 보인다? 독립부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여성가족부가 2001년에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올리겠습니다. 차렷, 정렬. 바로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박시현 씨 왔대. 박시현 씨 왔대.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마스크 벗었더니 이거 무슨 딥페이크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저 때문에 벗었다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네, 처음으로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어제 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는 절박한 마음이 지금 민주당에게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달라졌구나 국민이 느끼실 정도로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 끝까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얼굴을 잘 몰라요.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몰라요, 얼굴을. 얼굴을 모르신다고요? 예. 앞에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만 벗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우리 국민의 민생. 충남 롯데 부여 리조트에서 설비 관리 업무를 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서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배전반을 둘러싸고 감식을 벌입니다. 롯데 부여 리조트에서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박모 씨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겁니다.
박 씨는 위험, 특고압이라는 경고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이곳 배전반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해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박 씨를 발견했지만 신고 당시 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해서 정확한 사망 시각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박 씨는 롯데 부여리조트 부지 내에 있는 인공호수 시설의 전력 검침 등을 하던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박 씨가 위험한 고압 배전반에 혼자 들어가 사고가 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할 정도는 몰랐던 거고 아버지가 뭐 자격증이 있어요, 정기 자격증이 있어요, 관리한다 뭐 그런 적은 없고. 박 씨가 고용돼 있던 시설 관리 업체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사업장을 둔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변경소도 같이 관리하시는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돌아가신 때 업무 영향이 그럼 어떤 부분이셨어요? 전혀 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배전반 관련 업무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경찰과 함께 해당 업체는 물론 원청인 롯데 리조트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 것은 맞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중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고작 2달여 만에 충청 지역에서만 9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철강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추락 사고를 당했던 대주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어제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1.9m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눠 봉쇄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가 서쪽 편에 대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시는 그러나 방역 실패를 인정하면서 도시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의 황푸강 서쪽, 즉 푸시 지역에 대한 봉쇄 첫날 새벽, 여느 날처럼 먼동이 터올랐지만 도시는 텅 비어 아침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오더니 흰색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을 내려놓습니다. 방역 요원들은 전격 작전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배치됩니다. 날이 밝자 상하이 서쪽 주민 1,600만 명 전원에 대한 핵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때 말고는 출근과 등교를 포함해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됐고 대중교통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近期要坚决做到足不出户、居家办公、减少流动。在排队采样时，要规范戴好口罩，保持安全距离，不要拥挤聚集。 상하이시 동쪽은 당초 봉쇄가 풀릴 걸로 예고됐지만 대부분 아직 자택 격리 상태입니다. 감염 구역만 격리를 하는 건데 최근 하루 4-5천 명씩 감염이 되면서 예외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시가 섣불리 봉쇄를 완화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或者呢，采取断然措施挽救危局，而这个断然措施，我们现在知道的只有全域静态管理，也就是封城。 결국 상하이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방역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동 금지와 봉쇄에 의존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动态清零是我们控制急性传染病像这个新冠最经济、最有效的防控策略。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감염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급증할 수 있어 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방역 강화 방침을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동은 더 제한되고 경제에 대한 걱정은 한층 더 커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애토미데이트 투약을 미끼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의원에서 애토미데이트를 치료의 목적으로 투약하고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여성 4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쌀쌀했던 아침에 비해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하늘도 맑아 완연해진 봄을 느끼기 좋았는데 내일도 아침에는 꽤 쌀쌀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구름량이 줄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주시고 안전 운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날이 더 포근해지겠고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